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포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시다르타 무케르지라는 사람의 책이고요. 11년에 플리처상을 받았고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이자 콜롬비아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생물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이 적성에 잘 맞는 분들은 잘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교과서 같은 내용을 좀 보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좀 지루하지 않게 세포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는 책이지만 그 세포에 대한 최초의 지식들을 밝혀낸 이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생물을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갈래인데요. 첫 번째는 세균, 곧 원핵 생물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속하는 진핵 생물의 세포입니다. 이 첫 번째 세균에는 세포벽이 있고 진핵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세균은 세균과도 다르고 진핵생물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세균에 좀 더 가깝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세균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세균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진핵세포가 고세균으로부터 나중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과 고세균이 훨씬 오래전에 나타났고 진핵세포는 고세균에서 최근에 뻗어나온 가지이기에 생명은 사실 두 갈래, 세균력, 고세균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섯 가지는 세포학과 세포의학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세포는 생물의 구조와 조직의 기본 단위이다. 모든 세포는 다른 세포에서 나온다. 정상 생리는 세포 생리의 기능이다. 질병, 생리의 파괴는 세포의 생리 파괴의 결과이다. 이 세포 안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다른 책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은 정리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세포 그림인데 이 안에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그 부분이 세포핵입니다. 세포핵이고 그 안에 염색질도 보입니다. 이 세포핵은 DNA의 보관소입니다. 그리고 RNA는 이 핵에서 유전 암호를 복제한 뒤에 핵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왼쪽 아래에 리보솜이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를 지닌 RNA에 달라붙어서 명령문을 해독하고 세포의 일꾼인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세포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의 중앙통화라고 할 수 있는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효율적이지만 느린 과정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하지 않고 산소 없이 효소를 이용해서 ATP를 생산하는 빠른 과정도 있습니다. 이 빠른 과정은 세포의 원형질에서 일어나고요. 하여간 이 포도당을 대사하는 효소처럼 세포 내에 머무는 단백질도 있고 인슐린이나 소화효소처럼 혈액이나 창자로 분비되는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 과정은 주황색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면 이 단백질은 소포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골지체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편번호가 찍혀서 각자의 목적지, 혈액이나 창자로 이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포 안에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한 부분이 이 소포체와 골지체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소포체를 거쳐서 다시 골지체로 들어가고 골지체를 통해서 각자의 목적지로 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을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여하는 단백질을 이 서로 다른 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팀 헌트라는 학자는 사이클린 단백질을 발견을 했고요. 폴 러스와 리 하트웰은 CDK라는 단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사이클린과 CDK 단백질들이 협력하여 세포 분열의 단계들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린 단백질 중 하나가 CDK 단백질에 결합하여 활성을 띠게 만들고 세포 주기를 진행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과 세포 분열의 동력학을 잘 연구하면 암세포의 분열 주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약물을 사용해서 CDK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 CDK군의 두 구성원인 CDK4
육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발견되었다. 거의 20년 뒤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런 약물들의 새로운 세대들을 저용량으로 유방암에 처방되는 항체약인 허세틴 같은 약물들과 함께 투여하면 일부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를 건드리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정상세포의 분열을 방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임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찍 성숙하는 난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이클린 CDK 활성을 차단함으로써 이 난자를 휴면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한편 이 하트웰, 헌트, 너스는 세포 분열 메커니즘을 밝힌 이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러스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얼마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세포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피 안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존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혈소판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부위에 가서 쌓여서 틀어막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 중에 선천면역계와 후천면역계가 나뉘는데 선천면역계는 적응이나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타고난 면역계이고요. 반면에 적응면역계는 학습이 필요한 면역계입니다. 이 선천면역계에서는 호중구, 단핵구, 대식세포 등이 활약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호중구가 보이고요. 단핵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림프구라고 보이죠. 여기가 적응면역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호중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골수에서 생산이 돼서 혈액으로 호중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감염과 염증이 일어난 곳에서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도를 감지하고 호중구가 그곳으로 몰려가게 되죠. 그리고 독성 물질을 미생물에 쏟아붓고 그 미생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조각을 분해하는 효소로 가득한 리소좀으로 보내서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호중구나 대식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패턴 인식 수용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용체는 세균벽에는 있고 동물 세포막에는 없는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수용체는 세균 꼬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결합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수용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 수용체들의 활약을 통해서 이들은 염증과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적응면역계의 B세포는 특정한 표적을 뒤쫓고 선천면역계의 단핵구는 무차별적으로 세포를 먹어치우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를 포함해서 학자들은 단핵구의 무자비함과 B세포의 정교함을 갖춘 세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2022년 3월 최초로 콜로라도에서 젊은 여성에게 이 실험적 치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단 합병증 없이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책이 쓰여진 시점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응면역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다른 물질에 꽉 결합하는 몸, 단백질이었다. 그리고 항원은 항체를 생성시키는 물질이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썼다. 이 두 단어는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로렐과 하디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쌍이 될 운명이었다. 이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B세포마다 다른 수용체가 표면에 붙어 있는데요. 항원이 잘 들어맞아서 결합하면 이놈이구나 하면서 같은 B세포를 마구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가 B세포의 막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을 떠다니는 항체가 되는 것입니다. 항체는 표적에 결합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미생물을 중독시킬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대식세포를 불러내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도록 즉 포식작용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활성 B세포 중에 일부는 T세포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역 B세포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항원에 딱 맞는 B세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여러 항체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우연히 딱 들어맞는 항원을 만나게 되면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B세포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사르 밀스테인, 게오르게스 켈러라는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B세포와 암세포를 융합시켜서 혼성세포를 만들었습니다. B세포는 항체를 분비하고 암세포는 불멸성을 제공했습니다. 형질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를 항구적으로 분비할 수 있었는데 이 항체를 단일 클론 항체라고 부릅니다. 단일 클론 항체의 한 가지 사례로는 B세포의 암을 치료하는 리투크심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상세포, 악성 B세포 양쪽에서 발견되는 CD20이라는 분자에 결합하는 항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세포, 악성 B세포 둘 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행히도
이 B세포가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 즉 형질세포로 성숙하면 CD20이 사라져서 이 항체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CD20을 지닌 악성 B세포는 공격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 B세포도 있는데 이 세포는 CD20 분자를 지니고 있어서 같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은 저하가 되지만 환자가 완전히 죽는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년 FDA는 이 치료제인 리툭시맘을 승인했다. 현재는 리툭산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 해에 WH의 림프종은 재발했다. 리툭산은 강력한 타격을 가했지만 그 병은 1998년, 2005년, 이어서 2007년에 또다시 찾아왔다. 처음 진단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다.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면 항체가 세포 안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때에는 T세포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감지해서 독소를 끼얹어서 세포 안으로 피신한 미생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들어있는 MP라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검출해야 하는데 그래야 죽여야 할 대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서 T세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NP, 즉 바이러스 단백질은 세포 내부의 노폐물 처리기구인 프로테아좀에 의해 고기 썰리듯이 펩타이드로 쪼개진 뒤에 세포질로 내보내집니다. 이렇게 분해되어 나온 조각 바이러스 펩타이드는 짐꾼인 MHC의 I형 단백질에 실려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꺼내져 나옵니다. 이 MHC I형이 내놓는 내부 펩타이드는 CD8 T세포, 표면에 단백질의 일종인 CD8을 지닌 T세포입니다. 이게 검출하고 감염된 세포를 죽이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기 전에는 혈액이나 림프계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선천면역계의 호중구, 단핵구, 대식세포는 감염 지점으로 몰려들어서 세균세포나 바이러스 입자를 삼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조각내는 효소들로 가득한 리소좀으로 보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단백질은 분해돼서 다시 펩타이드가 되는데요. 이때 MHC2형이라는 단백질이 이 세포 바깥에 펩타이드를 실어서 T세포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를 CD4 T세포가 검출하게 됩니다. 이 CD4 T세포는 아까 CD8 T세포와 다르게 직접 죽이지는 않고 B세포에게 항체 합성을 시작하게 하거나 또는 대식세포의 포식 능력을 증진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로 향하는 혈류량을 늘리고 B세포를 비롯한 다른 면역세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T세포는 헬퍼 T세포입니다.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죠. 이 에이즈라는 병은 HV라는 바이러스가 이 CD4 T세포를 죽임으로써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다른 사람의 피부나 골수가 이식될 때 T세포가 MHC 단백질이 외부에서 온 것으로 인식하면 이 이식된 세포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MHC 분자를 만들어내는 H 유전자의 작용입니다. 만약 H 유전자가 같으면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서도, 즉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도 조직을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H 유전자 중에 HLA-A라는 유전자만 하더라도 변이체가 1000개가 넘습니다. 또 HLA-B라는 유전자는 변이체가 수천 가지라고 하는데 이 두 유전자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연히 모든 H 유전자가 들어맞아서 다른 개체의 조직을 이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확률적으로는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H 유전자가 다르면은 이 MHC 분자도 다르게 되고 이 MHC 단백질을 T세포가 인식하게 되는데 이 MHC 단백질이 나다, 즉 자기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에 관용을 베풀고 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H 유전자가 다르네, 그래서 MHC 유전자도 다르게 만들어졌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관용을 해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MHC라는 것을 구분했는데 이 자기 MHC가 정상세포에서 온 펩타이드를 제시하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게서 온 펩타이드를 제시하는지 T세포가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면역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정상세포에서 온 펩타이드를 건드리는 T세포는 유학이나 태아 발생 단계에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항원에 노출되면 면역계는 항원 자기로 인식하게 되고 그 항원을 가진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영원히 이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조절 T세포라는 것도 작용을 합니다. 이 세포는 염증 부위로 모여들어서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가 작동할지 말지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CTLA4라는 것입니다. 이 CTLA4는 T세포의 표면에 붙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면역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스위치 역할인 거죠. 이 CTLA4를 차단하면 T세포의 공격을 작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T세포의 공격은 이 PD-L1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는 정상세포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암세포도 이 PD-L1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LA4, PD-L1 때문에 T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CTLA4, PD-L1을 차단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차단 약들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이 T세포들이 막 날뛰게 되면서 정상세포들도 공격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2부의 앞부분과 3부의 뒷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뒷부분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옆에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가 보이시죠? 백신, 유전자 재조합, 단일 클론 항체,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등. 세포의 노래 이 책을 읽고 나면 오른쪽의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세포의 노래라는 책 제목의 의미입니다. 이 책은 세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자칫하면 원자론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세포 하나로 생명 활동을 다 설명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원자론의 한계에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론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 하나만 살펴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죠. 특히 암세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부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암세포가 종류들도 다르고 각자마다 발생한 맥락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포와 세포, 세포와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세포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포의 노래를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노래는 상호성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원자로서 홀로 존재하는 세포를 인정하고 또 잘 들어봐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세포들 간의 협력과 통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주요한 메시지이겠습니다. 아미타브 고시는 생태와 기후를 다룬 책 육두구의 저주에서 지역 마을의 한 젊은이의 안내를 받아 우림을 돌아다니는 저명한 식물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젊은이는 다양한 식물종을 하나하나 식별할 수 있다. 교수는 그의 총명함에 놀라서 그가 가진 지식을 칭찬한다. 그러나 젊은이는 낙심한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풀죽은 태도로 대답한다. 맞아요. 이 식물들의 이름을 다 배웠어요. 하지만 식물들의 노래는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 젊은이의 한탄은 우림 거주자들의 상호 연결성, 즉 생태와 상호 의존성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래는 내부 메시지이자 외부 메시지일 수 있다. 한 식물이 다른 식물에게 보내는 상호 연결성과 협력성을 알리는 메시지일 수 있다.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